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서입니다. 우리 국내 증시가 나흘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0포인트 떨어진 1179.84로 마감을 했는데요. 한국은행의 0.50포인트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옵션 만기 충격에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당정 협의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정리해서 전해드리고요. 자, 그 밖에도 금융위의 중기대출 확대 방안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늘 여의도에서 한나라당과 당정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확정짓고요. 자, 오는 2월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손철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월 달에 고용이 10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는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예. 자, 오늘 당정 협의를 내용 중에 일자리 나누기를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가장 큰 관심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당정은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합의와 종업원의 임금 삭감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면 임금 삭감액의 50%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해서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추가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더라도 잡쉐어링을 통해서 지난해보다 5% 이상 인력이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올 한 해는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도 줄어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대상과 또 그 효과는 얼마 정도나 누릴 수 있을까요? 예,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퇴직소득세 공제가 도입돼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는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의 30%를 공제받게 됩니다. 이번 공제는 퇴직금을 올해 중간 정산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20년 근속자를 예로 들 경우에 퇴직금이 3억 원이라면 이번 공제를 통해 약 275만 원가량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자, 이게 본의 아니게 직장을 떠나게 되는 분들의 퇴직금도 그 혜택을 받게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산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를 했다고 하는데, 자,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 학부모님들의 자녀들 교복 구입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교육비 공제에 중고생 교복 구입 비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잘 됐네요. 예. 고가의 교복비는 제외하기 위해서 한도는 50만 원으로 설정됐고요. 이 밖에 신용불량자 등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된 서민들을 지원할 자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신용회복기금에 내기로 한 부실채권 정리 수익에 대해선 법인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금액이 약 2천 원가량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정책으로 우리 서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손철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제 고위당정회의에서 일자리 나누기를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과 또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쪽 소식을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요. 올해까지 서울 외 지역에 새 집을 살 경우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전재호 기자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 수도권에 있는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에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도 주어집니다.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갖고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올해 안에 신축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엔 과밀 억제권역 이외의 모든 지역 주택은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 주택도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은 양도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선 6에서 33%의 일반세율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해 과세하게 됩니다. 적용 시점 및 대상은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신축 주택으로 기존의 미분양 주택도 포함이 됩니다. 당정은 또 미분양 주택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펀드가 투자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고 개인 펀드 투자자에겐 투자 금액의 1억 원까지 배당 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택을 받기 위해서 이제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청약 통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통장이 없이도 앞으로는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린다고요? 네, 청약 통장 없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르면 올 하반기에 첫 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크게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등이 있습니다.
단지형 다세대는 기존 다세대보다 한 층이 높은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말합니다. 또 원룸형은 가구별 독립주거가 가능한 전용 면적 12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미만 주택이고요. 기숙사형은 독립주거 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전용 면적 8에서 4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을 말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인구 규조의 변화와 서민 주거 안정의 일환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기로 하고 주택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오는 16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별도의 자격 요건이나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분양받을 수가 있는데요. 월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월 30만 원에서 70만 원 선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재 청약통장에 청약저축, 또 청약예금과 부금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주 그냥 종류가 많아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좀 헷갈립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통장 하나만 있으면 이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고요? 네, 통장 하나로 공공임대와 민영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만능 청약통장이 오는 4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3일 청약저축과 예금, 부금 기능을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 가지 통장의 기능을 모두 가진 것인데요. 주택 소유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려면 기존 통장은 모두 해지를 해야 하고요. 기존 청약통장에서 바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통장이 나와도 기존 청약통장은 지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해지는 청약 가점제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새 통장에 가입하게 되면 국민주택이나 민연주택 등에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되고요. 납입 방식은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을 5천 원 단위로 납입하면 됩니다. 국토부는 행정 절차를 거치는 시간을 감안하면 오는 4월부터는 새로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자, 이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청약통장과 또 새로 나오는 청약통장의 장단점을 꼼꼼히 가입해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군요.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전재호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오늘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 방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골자는 중소기업의 보증 규모와 대출 한도가 대폭 확대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자세한 소식을 김영필 기자로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이번에 추가 보증 확대로 인해서 사실상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된 빗장을 완전히 풀어버린 것으로 그렇게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자, 예. 구체적인 보증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정부가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는 규모를 46조 3천억 원에서 64조 3천억 원으로 18조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확대되면 해당 보증기금이 대출 부실을 책임지게 되면서 은행은 부실에 대한 부담이 없어 중기대출을 늘리게 되는데요. 정부는 12일 실물 부분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수출보험공사 등 4개 기관의 보증 확대 등을 담은 신용보증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각종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는 중소기업은 작년 39만 개에서 올해 55만 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부실 발생 시 정부가 전액 손실을 떠안는 보증 비율 100% 적용 기업 범위가 수출기업, 창업기업,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등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올해 신용보증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 등 23만 7천여 개의 기업 34조 원 규모의 신용보증이 1년간 전액 만기가 연장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방안에서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보증 지원의 기준 및 또 보증 한도가 완화된다는 그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방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보증 지원 기준 및 보증 한도가 완화된다는 점인데요. 신보와 기본은 수출 중소기업과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등 4개 파트에 대해서는 보증 비율을 95%에서 100%로 높여 사고 시 금융기관 손실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하고 보증 한도도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사용조정치로 했습니다. 이들 4개 부문의 기업에만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4조 원 늘어난 총 23조 6천억 원의 보증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은 정부 전액 손실 보증 외에 다른 특혜도 추가되는데요. 신보와 기본은 신용장 개설 등 수출 관련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 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보는 신용보증 지원 총액을 전년 대비 4조 5천억 원 확대하고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계약서만 갖고 오면 보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는데요. 지역 신보의 보증서 발급 기준이 매출액 대비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부채 비율은 업계 평균 2배 이하에서 5배 이하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신속한 보증을 위해 보증 비율이 100%인 경우 은행 심사 없이 바로 대출이 가능토록 하고 보증서 심사 기간도 7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습니다. 또 신용보증 확대 방안이 실용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증기간 임직원에 대한 면책 조항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조치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에 어떤 물꼬가 트이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금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기업들이 어떤 그 모럴 해저드에 대한 지적들이 항상 있어 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도 함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같은 보증 지원 확대 방안은 중소기업에 돈을 풀기 위해 마른 수건을 짜야 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들 지원책은 온통 빨간불로 도배되어 있는 최악 경기 지표 때문입니다. 수출은 지난달 32.8% 급감했고 신규 취업자 수는 10만 3천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소비는 4개월 연속 감소세이고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80년 9월 이후 최저치일 정도로 악화 일로인데요.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대출에 몸을 살린 은행들 때문에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보증기간의 보증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에 돈이 돌도록 하려는 의도인데요. 경기가 급전직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 및 지원기관의 부실확대는 숙제를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모럴 해저를 방지하기 위한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할 전망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로부터 자세한 소식 전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시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혜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감 시황 정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나흘째 하락하며 118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오늘 2월 옵션 만기일을 맞아 프로그램 매도가 대량으로 쏟아지면서 지수는 크게 출렁였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구제 금융안에 대한 의회 합의로 소폭 상승했다는 소식과 오늘 오전 열린 한국금융통화위원회에서 0.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됐지만 호재로 작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장중한 때 1162포인트까지 밀려나기도 했지만 개인이 6천억 원 이상 순매수한 데 힘입어서 낙폭을 좁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0.34포인트 내린 1179.84로 장을 마쳤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우리금융과 하나금융, KB금융 등 이 작년 4분기 부진한 실적의 여파로 은행주들이 약세를 면치 못했고요. 금리 인하 소식에도 불구하고 GS건설과 대림산업 등이 2에서 4% 하락하는 등 건설주들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CN중공업 해외 매각 추진 소식으로 CN상선과 CN우방 등 CN그룹주들이 연일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의 대규모 선물 매도가 우리 지수를 하락시킨 그 주요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 매물 충격이 예상보다 컸는데요. 이는 옵션 만기일에 따른 영향보다는 외국인들의 대규모 선물 매도에 기인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도한 선물 계약은 총 6,100계약으로 지난해 15일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물시장에서는 5천억 원이 넘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또 이날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된 것도 프로그램 매도 급증의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선물 이론 가격도 덩달아 내려가면서 선물지수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선물과 현물시장에서 덩달아 순매수하면서 한국 지수의 반등을 이끌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어서 향후 이들의 매매 추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은 나흘째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은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2.51포인트 오른 385로 마감해서 4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도했지만 기관이 200억 원가량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지지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1위 업체인 태웅이 MSCI 지수에 편입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7.3%가 올랐고요. 전쟁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휴니드와 빅텍 등이 급등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올 들어 각종 악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요. 올 들어 28거래일 가운데 21거래일을 상승한 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총 16% 이상 올랐고 지난해 10월 대비 비교하면 50% 이상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 같은 상승세의 배경이 됐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올 들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1조 원대의 순매도를 기록하면서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약 3천억 원에 가까운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순매수 금액의 절반은 현진 소재, 서울 반도체, 태웅, 평상 등 정책 테마주에 집중됐습니다. 그러나 증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를 본격적인 추세 전환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승세라기보다는 정책 테마주 위주로 돌아가는 상승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책 테마주들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코스닥 시장의 나홀로 상승은 지속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늘의 증시 상황을 이혜진 기자로부터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뉴스 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성태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초저금리 상황에 맞는 양적인 자금 공급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신설됩니다. 이는 청약저축에 청약예금과 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통장으로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직원으로부터 주식 투자 등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위험고지를 받았더라도 투자자 본인의 판단만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해운업황 침체로 올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16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물동량이 작년보다 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감소폭이 10%까지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잠시 후 증시전략센터가 이어집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나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블룸버그.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전략센터 순서입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동양종금증권 김용재 차장,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장영혁 차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 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 내리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자, 먼저 김용재 차장님께 오늘 장 정리부터 부탁을 드리죠. 네, 오늘은 2월 그 둘째 주 목요일이었죠. 네, 바로 그 옵션 만기일이었다는 게 좀 그 장의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오전에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0.5%의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던 퍼센티지였고요. 실질적으로 한 0.75% 내지는 1%의 어떤 좀 쇼킹한 그런 금리 인하를 원했었는데 그 0.5%의 금리 인하를 하니까 그 시장에서는 벌써 예상이 됐던 상황이라 오히려 장이 조금 되밀리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에서 동반 순매도를 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특히 현물 같은 경우에는 요 근래 들어서 2월에 들어서는 아주 최대 금요죠. 거의 2천억 가까운 순매도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선물도 상당히 많은 수량을 그 매도했다는 점. 그리고 개인이 7천억 원이 넘는 돈을 순매수하면서 그나마 장을 좀 받쳤고요. 기금에서도 700억 가까이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장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가 장중 내내 계속 나오면서 장중 한때 6천억 원이 넘는 그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가 되면서 장을 계속 짓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장영혁 차장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인 그런 종목이라든가 또 오늘 장에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오늘 금리 결정이 주요된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앞에서 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상폭보다는 약간 덜 이제 내린 경우인데요. 금리 인하가 0.5%를 내리면서 사상 최저치 연 2%로 뭐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월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6천억 원에 육박하는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하락세를 주도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로 꼽혔던 은행, 증권, 건설, 트로이카 주식들이 약세를 주도한 모습인데요. 최근 CDS 급등을 나타내고 있는 은행 업종이 4%대 하락하였고요. 1200포인트를 넘기지 못하는 움직임을 보고 증권 업종으로 실망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설 경기 부양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건설주들도 3%대 하락을 기록한 모습이고요. 만기일 오늘 막판에 만기일 동시효과 때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6천원에서 플러스 7천원으로 갭상승한 정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외국인 창구로 매수 유입이 강하게 들어온 경우인데요. 뭐 그 이외의 종목으로는 우선 산성 PNC가 14일이죠. 오는 토요일 그 줄기세포 연구 성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루머에 힘입어서 이틀째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종근당 바이오도 5%대 강세를 기록을 하였고요. LG생명과학도 4%대 강세에 동참하였습니다. MSCI 지수 조정에서 태웅이 스몰캡 지수에서 스탠다드 지수로 격상된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7%대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기관도 50억 원 정도의 매수 유입 강도를 보여줬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LED 테마 중에 LG이노텍이 이틀째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디텍도 8%대 강세 흐름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그 금리 인하라든가 또 옵션 만기일 같은 이제 굵직굵직한 그런 이슈에 받은 영향도 물론 있었고요. 각 개별 기업으로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루머에 따라서 가격이 좀 출렁거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개별적인 움직임까지 함께 무척이나 활발한 그런 하루였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업들에 관한 소식으로 그 화제를 넘겨볼 텐데요. 자, 김용재 차장께서 요즘 어떤 기업들이 눈에 좋아 보이십니까? 예, 일단 뭐 변함없이 두 종목을 들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요즘 그 중국 시장이 상당히 그 강세를 나타내면서 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의 그 시장을 이끌었던, 즉 1228포인트까지 오를 때 시장을 이끌었던 LG 디스플레이, 즉 IT주죠. LG 디스플레이주에 관해서 조금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은 2008년도 4분기 실적 발표 때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건 뭐냐면 결국은 적자 전환을 했다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가격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면서 그 실적이 그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실적 발표가 그 악재가 해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가격적으로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 어떤 그 실적 발표부에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세계 경기 부양책의 그 우선이죠. 건설 경기에 들어가는 중장비를 만들어내는 회사다 보니까 특히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에 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적지를 않았습니다만은 그 엔화 강세에 따른 그 유리함이죠. 그러니까 즉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중장비 부분에서 그 엔화 강세로 인해서 또한 그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현재 지금 그 두산 인프라코어 자체가 그 단기적으로 지금 그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캔들 자체가 그 121선 위에 올라선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캔들 자체가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121선까지 조정이 내려온다 그러면 그 오늘 종가서부터 121선까지 그 매수 구간으로 좀 잡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자 오늘 종가가 16,500원인데 그 장중 저점이 한 16,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6,000원에 매수가를 좀 설정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위쪽으로 보시면 그 직전 고점 부근이 그 2만 원대에서 22,000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21선 자체가 그 14,200원 정도가 되는데 너무 그 손실폭이 크죠.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위인 즉 그 15,200원의 손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인프라코어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워낙 뭐 환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에 따른 그 수혜를 외국으로 이제 뭐 건설 중장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내다 팔고 그럴 때 상당한 그 수혜를 상당히 받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으면서 요즘 주변에서 이제 증시 전문가분들께서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어떤 좀 관심을 가져보라는 그런 조언을 상당히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자, 또 한 종목이죠. LG 디스플레이에 관한 설명도 함께 해주십시오. 네, LG 디스플레이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합주가 지수가 1228포인트까지 오를 때 그 아주 선도했던 그런 IT 중에 하나죠. 뭐 기업 내용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사실은 LG 디스플레이가 요즘 들어서 화두가 되는 이유는 한동안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공장 가동률 자체가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상당히 그 공장 가동률이 좋다는 점. 그 얘기는 뭐냐면 한때 공급이 과잉이었지만 그게 이제 어떤 그 자구책, 그런 노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그러니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급이 이제 어느 정도 그 마련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조정은 이쯤에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그러니까는 더 추가적으로 하락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 상당히 그 훨씬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두산 인프라코어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안정적인 모습이라는 거는 21선까지 지금 121선 이평선에 그 골든 크로스가 나 있기 때문에 나머지 61선만 올라오면 바로 우리가 그 항상 얘기하는 정배열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을 책정해 드리면 오늘 종가가 27,150원입니다. 근데 매수 가격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라오는 21선과 만나는 자리가 물론 27,000원 정도 조금 하회하는데 27,150원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나.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음봉이 4개가 나온 상태에서 상승 인태형 모양이 또 나오는 자체가 추가적인 즉 N자형 눌림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7,150원의 매수 가격을 좀 말씀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직전 고점이 32,000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000원 부근에 그 형성이 되어 있는데 32,000원 자체가 너무 욕심이다 생각하시면 31,000원 정도, 31,000원 정도의 목표 주가를 제시해 드리고 이익 실현율이 한 10% 정도 되시겠죠. 10%가 조금 넘는 가격인데 그리고 손절 가격은 아래쪽에 마찬가지로 21선이 하회하는 가격이 26,400원인데 26,000원을 하회할 시에 손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LG 디스플레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그만큼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좋다, 그렇게 뒤집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기업에 관한 설명을 상세하게 전해 들어봤습니다. 자, 장 차장님께서는 어떤 기업들에 또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저도 오늘 두 종목 들고 나왔는데요. 네. 우선 첫 종목은 동부화재입니다. 최근에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그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보듯이 순이익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우선 돋보였습니다. 계열사 지원 리스크가 좀 있는 편이고요. PF 대출에 대한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그 리스크가 상당 부분 반영이 벌써 주가에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최근에 발표된 리포트를 좀 읽어보니까 동부화재의 내재 가치를 주당 27,000원대로 평가를 해놨습니다. 그 업종 내에서 신계약에 대한 수익성은 단연 최고 부분이다. 그러면서 보험 업종 내의 탑픽으로 유지하는 리포트를 최근에 읽었는데요. 또한 신용경색 시장이 다소 완화될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채권북 쪽에서 손실이 정상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장부 가치가 지금 현재보다 35%가량 높아진다라는 의견입니다. 15,000원대 이후에는 투신권에서 매수량이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매수가로 잡은 점은 16,000원 선입니다. 지금 어제 가격 양봉이 크게 세워진 그 부분의 하단 부분인데요. 그 정도면은 그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어 보이는 16,000원 선을 매수가로 잡아드렸고요. 그 목표가는 그 이전에 작년 10월 부분에 급속하게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던 23,000원대로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요. 우선 지금 주가에서 좀 윗부분 2만원대 부분에 최장기 이평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세게 넘겨준다라고 하면 23,000원대까지의 가격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손절가는 이평선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밀집이 되어 있는데 이 이평선들을 하회하는 15,000원 정도면 손절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네. 자, 지금 동부화재 차트로 놓고 봤을 때도 상당 기간 지금 바닥권에서 쭉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또는 급상승이라도 한번 예상을 해보는 그런 추천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삼성전기는 어떻습니까? 예,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최근 기관 매수들의 그 대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두산인프라코어와 최근에 그 삼성전기가 기관들의 매수 집중된 두 종목이었습니다. 최근 상승세에는 삼성전자와 함께 LED 합작사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비 투자 부담이 경감이 되고요. 조명용 LED 시장에 대한 그룹 내 일원화 작업을 통해서 그 합작사 설립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강점을 갖고 있는 칩 부분과 반도체 기판, LED 부분 쪽은 주요 경쟁 상대가 일본 쪽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엔고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 쪽으로도 굉장히 수출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또한 신규 성장 동력으로 LED를 채택한 만큼 최근 시장에서 LED 관련주의 시세가 나면 날수록 삼성전기에 대한 매수 의견도 좋아진다라고 보여드리고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 기관 매수의 대표주이고 36,000원 이상 가격서부터는 뭐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매입을 했었고, 최근 일주일째 외국인하고 기관이 양매수를 집중을 시키고 있는 점, 이런 점들로 봤을 때 수급상 현재 최고의 주식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시하는 그 매수가는 5일선 부분, 지금 5일선을 타고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5일선에 닿는 부분 약 38,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선이면은 매수를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마찬가지로 지난 그 봉을 좀 좁혀서 보면 지난 점에서 이제 급속하게 빠지기 시작했던 가격대, 그 정도 가격이 약 45,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가격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금 손절가는 지금 이평들이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수렴이 좀 되고 있는데, 이평들을 하회하는 35,000원 선 정도면은 제가 손절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전기에 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동부화재, 삼성전기 두 종목에 관해서 장 차장님께서는 현재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십니다. 자, 이제 내일 증시에 대한 전망으로 이야기를 옮겨보죠. 김영재 차장께서는 내일 증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내일이 약세일까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차트를 제가 띄워놨는데요. 혹시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네. 안 나가나요?
네, 말씀을 하시면 아마 차트가 쫓아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 그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일과 오늘 같은 경우에 21선을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4일째 조정을 받았다는 점. 그래서 내일도 어떤 오늘 밤에 미국에 특별하게 급락이나 하락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21선을 지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21선상을 지키게 되면 추가 매수의 입장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1선을 하회하더라도 바로 붙어 있는 올라오는 61선 자체가 한 1120포인트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설사 조금 금요일이라 조정을 받게 되더라도 매수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내일 장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고요. 자, 장용혁 차장께서도 내일 투자 전략 해주셔야죠. 예, 우선 오늘 만기를 맞아가지고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가 되었다라는 점은 이후에 후폭풍 가능성을 상당 부분 줄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금융시장에서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물이 자연스럽게 소화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외국인의 매수 기조는 최근에 이탈하는 움직임을 며칠 보였지만 다시 복귀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는 의견입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코스피를 산다라기보단 지금 원화를 사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환율이 하락을 하는 경우에 지금 주가 상승까지 더불어서 지금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1200포인트 돌파에 대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관들의 지금 매수 실탄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점에 대한 우려감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요 지수의 일목균형표상 기준선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지금 1160포인트인데요. 1160포인트의 지지 여부를 우선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의 경기 부양안하고 금융구제안이 이미 다 오픈이 된 상황에서 새로운 매수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는 이슈가 발생이 되는지 여부도 체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00포인트를 강하게 넘기는 경우에는 매수에 가담하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의 움직임에는 약간 보수적인 움직임으로 단기 매매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내일 장에 대한 전망과 또 내일 장과 그 이후에 대한 우리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까지 함께 조언을 종합적으로 청해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중금의 김용재 차장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장용혁 차장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경제 진단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너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한글로 보는 블룸버그 TV의 실시간 글로벌 경제 정보 한국 방송사상 외국 경제정보 TV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정보 시차를 거의 극복해낸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 프로그램들을 서울경제TV에서 만나보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센 경제 진단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의 박시룡 논설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0일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으로 2기 경제팀이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전대미문의 경기 침체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구원투수로 기용된 그런 성격이 큰 만큼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척이나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경제정책에 무척이나 적지 않은 그런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취임을 하자마자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보다는 훨씬 낮은 마이너스 2%대로 낮춰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률 전망이 이렇게까지 낮아진 만큼 추경 규모도 역시 함께 확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에 대한 전망을 해주시죠. 네, 그 정부가 올해 경제 전망을 작년 11월 달에 전망치가 플러스 3%였습니다. 네. 여기 한 2달 만에 마이너스 2%, 새 경제팀이 들어서면서 마이너스 2%로 대폭 이제 하향 조정하고, 네. 또 금년에 이 마이너스 성장에 따라서 그 추가 실업자, 실직자 한 20만 명 정도 늘어날 걸로 아주 그 비관적인 전망을 지금 내놨는데요. 네. 그 윤정은 경제팀이 이렇게 그 전망을 하고 있는 건 뭐 경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좀 직시하고 그게 상응하는 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윤정현 경제팀 장관이 전망한 이 경제 수치는 지난 1월 달에 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성장 전망을 0.7% 전망했거든요. 그보다 훨씬 뭐 낮은 수치입니다. 근데 거기서 며칠 전에 그 IMF 전망 자료가 나왔는데 거기서는 또 올해 우리 경제를 마이너스 4%까지 봤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뭐 저 성장 전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 비교하면 윤 장관의 전망은 외국계 그 금융기관들 올해 그 전망치하고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IMF 전망치보다는 다소 높고, 네. KDI나 국내 기관들 전망치보다는 이제 훨씬 낮은 뭐 그런 수치인데 그 마이너스 2% 잡은 거는 앞으로 그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경기 대책을 감안한 뭐 그런 그 일종의 목표치라고 뭐 해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취임 일성에서 이제 곧바로 그 10조 원 정도 추경 그 조기 편성 이사를 밝히고 또 그 정책 추진에 있어서 그 상당히 그 속도를 낼 것으로 뭐 그런 의지를 밝힌 바가 있는데 사실 작년 4분기 이후에 이제 우리 경제 실물 경제가 그동안 우려됐던 대로 그 금융위기의 충격이 이제 실물 경제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지금 급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작년 4분기 이 성장이 마이너스 5.6%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분기에 비해서 아마 1분기는 그보다 더 지금 나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뭐 전반적인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새 경제팀은 하여튼 경제 현실을 그 막연한 뭐 낙관론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강도 그 대책을 강도 있게 추진해 나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어쨌거나 상당히 어려운 그 기간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인정해야만 하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1기 경제팀을 되돌아보면요. 이제 좀 이런 표현을 써서 뭐합니다만 이제 반면교사로 삼을 부분들도 적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대책들을 쏟아내면서 지금의 어떤 경제 위기를 수습하고자 하는 노력은 분명히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첫 출발선에서 갖춰야 될 어떤 국민들이 보내는 그 정책팀의 리더십에 대한 어떤 신뢰감, 그것을 확보하는 데는 그래도 일정 부분 실패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고 또 뭐 부처 간의 어떤 불협화음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 경제팀은 무엇보다도 어떤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또 확보하는데 거기에 가장 큰 먼저 주안점을 먼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옳은 지적이십니다. 뭐 지난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그 일기 경제팀도 그 어려운 시기에 나름대로 뭐 열심히 했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이 이명박 정부의 이제 첫 이제 경제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 위기 대응보다는 좀 중장기 안목에서 그 소위 엠비노믹스 추진에 좀 더 비중을 두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뭐 감세 정책 같은 것은 경제 위기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기보다는 네. 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 기조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위기 대책의 효과를 거둔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지나놓고 평가하는 것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글로벌 미국발 금융 위기가 그 충격에 대해서 좀 가소 평가했던 건 아닌가. 네. 그리고 또 재정 경제부를 비롯해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이런 유관 기관들 간에 좀 손발이 그렇게 썩 잘 맞았다.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잘 가동이 됐다고 보기에는 좀 미흡한 점도 사실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윤정현 경제팀은 이런 일기 경제팀의 여러 가지 조금 미흡한 부분 이런 걸 좀 거울 삼아서 1차적으로 아마 위기 대응 관리 여기에 좀 정책의 역점을 둬야 될 것 같고 또 그 바탕 위에서 중장기적으로 엠비노믹스도 같이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정책의 신뢰랄까 정책의 불신이라는 건 정책 당국자들이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진단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이 실기하거나 좀 겉돌고 있다. 이런 인상을 줄 때 이제 불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기 경제팀에서는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았다는 걸 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 윤정현 경제팀은 그래서 아마 취임하자 말자 추경 조기 편성 네. 이사도 밝히고 좀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좀 대응해 나갈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기대를 모든 국민들이 지금 다 걸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논설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어떤 속도감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동안 이제 기업과 또 금융에 대한 구조 조정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일기 경제팀이 신뢰성을 확보하는데도 일정 부분 실패한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은 많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새 경제팀이 출범을 하면서 이제 기업과 금융권에 대한 어떤 구조 조정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빨리 또 최대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속도감 있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문들도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기업도 그렇고 금융 부분도 그렇고 구조 조정이 앞으로 이제 큰 과제로 지금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 이미 건설 해운 조선 일부 네. 업종에서는 구조 조정 문제가 거론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경제 사정이 계속 좀 당분간 더 나빠질 경우에 부실 기업도 더 발생이 되고 그래서 구조 조정의 대상과 폭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정부의 이제 구조 조정 기본 원칙은 채권 은행 주도로 시장 논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방침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 그런 이 구조조정은 채권 은행을 중심으로 시장 주도로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부실 기업들이 한꺼번에 많이 이제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기업들 동시에 이제 구조조정을 추진하려고 하면 이게 은행에도 부담이 되고 네. 또 기업들한테도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실 은행 주도로 이게 잘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건 좀 정부가 나서서 좀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실 기업들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은행들이 대출 불확실성이랄까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네. 사실 대출 같은 걸 잘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도 많이 내리고 자금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실물 부분에서는 자금 경색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제 결국 은행권의 돈이 실물 부분으로 좀 흘러가지 않고 있는 문제인데 그 원인을 따져보면 이런 잠재 부실 문제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부 주도로 좀 신속하게
처리해서 이런 불확실성을 좀 줄여주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이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많은 그 기대감도 받고 있고요. 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에 관한 정확한 분석과 예측들을 박시룡 논설실장님으로부터 상세하게 청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에서 그 구제 금융안이 이제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은행에서도 금통위에서 금리 수준을 낮추어서 사상 최저치까지 다시 한번 금리를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정책들이 대부분 공개가 됐는데요. 이것이 공개가 되면서 또 막상 우리 증시에서는 이것들을 좀 어떤 실망감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제 모든 게 다 오픈됐다라는 그런 그 작용 때문인지 또 증시는 조금 소폭 약세를 보이는 그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 안정을 위해서 또 경기 부양을 해서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결과들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길 기다리는 또 기대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것을 기대하면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